반갑습니다. 단단한국사의 김준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지난 시간 이제 이승만 정부 전기 6.25 전쟁 이전까지 공부를 했어요. 우리 이제 이승만 정부 이제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6.25 전쟁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은 이제 연도가 되게 예뻐요. 1950년도에 일어납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자르는 중간을 자르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1950년도 6월 25일 날 일어난 6.25 전쟁. 6.25 전쟁 직전 전반적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 중요한 건 아니에요. 북진통일론, 민주기지 노선 이런 걸 애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남과 북이 각각 있죠. 이 당시에 무력 통일을 갖다 주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위기 안 좋았다. 그래서 이제 38도선 부근에서 이미 소규모 군사 충돌들이 있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북한 쪽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냐? 전쟁 직전에 북한은 실질적으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랑 다르게 소련과 군사 비밀 협정을 맺어서 있죠. 소련이 소련이 북한에게 무기를 지원해요. 실질적으로 6.25 전쟁 때 소련 참전하진 않거든요. 근데 소련이 이제 북한의 무기를 갖다가 현대화 시켜주는 이런 작업들을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공산화됩니다. 요 시기 때 6.25 전쟁 직전에 중국 내부에서 국민당이라는 민족주의 세력과 그 다음에 사회주의 세력이 붙었는데 원래는 민족주의 세력 국민당이 이길 줄 알았어요. 누가 봐도 세력 차이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근데 결국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공산당이 이기고 중국이 이제 공산화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꽤 많은 기여를 했어요. 여러분 독수리 오영제 일제강점기 때 독수리 오영제 좌익 계열의 마지막 군부대가 조선의용대군 해서 의용군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의용군이 해방된 이후에도 북한에 한반도에 안 찾아오고 끝까지 중국에 남아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이랑 싸우는데 공산당 편을 들어서 도와줬던 거예요. 자, 그 조선의용군이 있지 않습니까? 해방 이후에 북한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중국이 이제 공산화 성공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가 중국 공산화를 성공한 다음에 조선의용군이 들어오면서 약속을 하나 받아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약속? 너네 북한이랑 남한이랑 혹시 전쟁을 하게 된다면 너네 둘이 싸우면 분명히 북한군이 이길 거라는 거예요. 중국 개입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너네 두 전쟁에서 미국이 남한 쪽으로 개입할 때는 중국이 도와주겠다. 너네가 우리 도와줬듯이 그 약속을 갖다 얻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은 소련과 중국을 통해서 전쟁 준비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었냐? 우리는 뻘짓하고 있었어요. 일단 미국이 뭐 하고 있었나 보세요. 미군이 있죠. 전쟁 직전에 미군을 갖다 철수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미 군사고문단만 찬존하고 미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미 군사고문단이 뭐냐면 실질적인 병력이 아니라 우리한테 야 너네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하면서 군사적 충고를 해주는 애들이에요. 이런 고문단만 남고 실질적인 미군이 철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뭔가 분위기 안 좋아요. 거기다가 이제 미군 철수 이후에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에치슨 선언이라는 걸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되게 위험한 선언이에요. 미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과 타이완 대만을 갖다가 제외한다는 거예요. 한국, 대만이 되게 미묘하게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요 대만에는 패배한 국민당, 중국 국민당 세력이 들어와 있는 곳이고 한국도, 한반도도 미묘하게 되게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이런 지역들이에요. 이런 지역을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제외한다고 미국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아니, 미국이 왜 이런 발표를 했을까요? 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있죠. 미국이, 자, 한국이나 타이완으로 한번 쳐들어와 보라는 거예요. 미국이 왜 이런 에치슨 같은 걸 갖다 발표하게 되냐면, 원래 미국은 있죠. 중국이 너무 당연하게 자본주의화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뚜껑을 딱 까보니까 빨갛게 사회주의화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엄청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6.25 전쟁 직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너네 이 중국에서는 미국이 제대로 개입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너네 정말 사회주의자들 자신 있으면 한국이나 타이완으로 한번 쳐들어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우리가 한번 진짜 제대로 실력을 갖다 보여주겠다. 그렇게 판을 깔아놓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만이 아니라 한국으로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북 간의 6.25 전쟁은 있죠. 우리와 북한 간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대리전을 갖다가 우리가 한반도에서 대신 치른 거예요. 그 판을 갖다가 미국이 이제 깔아놓은 거예요. 제가 좀 가격하게 해석하긴 했는데 실제로 당대 미국 학자들조차도 에치슨 선언에 대해서 미군 철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꽤 있었어요. 당대
완전히 이제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이제 역사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놓으면 에치스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밑에 내용들은 되게 지엽적이고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있죠. 소련은 있죠. 북한 쪽은 이미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실질적인 전쟁을 준비는 해놨고, 미국 쪽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미국만 믿고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6.25 전쟁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요런 수렴되는 W자 형태로 6.25 전쟁이 전개가 돼가요. 그러니까 자, 처음에 이제 북한에 남침해가지고 쫙 내려오는 거예요. 낙동강 무렵까지 쭉쭉쭉쭉쭉 밀고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우리가 다시 압록강까지 쭉 밀러 올라가고, 그리고 중국이 약속했었죠. 미군 개입하면 도와주기로. 그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다시 쭉쭉쭉 경기도까지 밀렸다가 있죠. 유엔군이 중공군에 대비해가지고 대규모 폭격 작전을 시행하면서 다시 쭉쭉쭉 위로 올라가다가 이제 38도선 부근에서 있죠. 누구도 올라가지 못하고 누구도 내려오지 못하는 정체 시기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정체되는 시기. 그리고 이제 이 정체되는 시기에 정전협정, 전쟁을 정지하기 위한, 휴전하기 위한 협정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5개 마디로 6.25 전쟁이 이제 전개돼 가는 거예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1기, 북한의 남침. 예전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참 어릴 때요. 저도 어릴 때 큰 형벌, 이모벌 되는 사람들이 그 대학 다닐 때나 학교에 주사파라든지 거의 김일성을 숭배하는 이런 극자들도 학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갖다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은 예전에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있죠. 그 6.25 전쟁은 북한의 기습이 아니라 남한이 북침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6.25 전쟁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기습이 맞아요. 그러니까 왜? 전쟁 직후에 우리가 쭉 밀리는데 우리가 아무리 멍청해도 우리가 시작을 해놓고 그렇게 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기습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 내부의 비밀 문건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침을 갖다 시작했다는 기록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북한이 이제 기습을 하고 있죠. 이승만은 실제 입으로만 전쟁하다고 떠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응을 못하고 바로 이제 퇴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퇴각하는 과정에서 되게 비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승만 되게 똑똑한 인물이에요. 능력도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승만 욕을 듣는 이유가 있어요. 책임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라든지 자기를 따르는 국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승만이 서울을 버리고 퇴각하는 과정에서 뻘짓을 2개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전쟁이 시작됐어요. 서울 시민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승만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승만은 서울을 끝까지 사수할 테니까 시민들은 걱정 말고 생업에 종사하라고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녹음된 거였어요. 녹음된 거. 이때 이미 이승만은 튀고 있었어요. 대전으로 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전 대전으로. 그리고 튀는 과정에서 이승만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탱크가 쫓아올까봐,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탱크를 갖다 감당할 수 있는 병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의 탱크가 쫓아올까봐 무서워서 있죠. 서울에서 경기도로 내려오는 있지 않습니까? 탱크가 지날 수 있는 다리가 있었던 거예요. 인도교라는 다리가 있었어요. 이 인도교로 갖다 폭파시켜버립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인도교로 갖다 피난 행렬이 사람들이 그 위를 갖다 지나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승만 자기 살자고 이 인도교로 갖다 폭파시키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 모습들을 갖다 이승만이 이제 북한의 기습을 받으면서 퇴각하는 과정에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서울 3일 만에 이제 함락되는 이런 수모를 갖다 겪게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대응을 갖다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북한이 남침을 갖다 시작하게 되면 유엔군이 우리를 갖다 도와주러 참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군사 작전권을 갖다 전부 유엔군에 이제 이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엔군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한의 남침을 갖다 막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엔군의 중심에는 누가 있으냐면 미국이 있어요. 미국은 원래는 치슨 선언에 의하면 전쟁에 참전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준해 국동방위소에 제외됐으니까. 그런데 유엔군의 일부로서 참전한 거예요. 그 미국 등 이제 16개국들이 참전하였다. 16개국 다 용은 바보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낙동강 전선 교차 이런 것들, 그 북한이 그러니까 쭉 밀고 내려오다가, 여러분들 그 부산 경남 일대 낙동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경상도로 갖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강, 그 강 일대까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북한도 이제 유엔군에 막혀서 이제 못 내려오는 상황이고, 요게 이제 1단계요. 북한의 남침과 밑으로 쭉 밀고 내려오는 이런 상황, 낙동강 전선 형성.
그리고 이제 요 낙동강 전선을 형성한 상황에서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반격의 준비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 반격은 대규모 폭격 작전과 그러니까 상륙 작전을 갖다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갖다 북한 쪽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있죠. 이 상륙 작전을 갖다가 폭격 작전을 갖다가 어디서 감행하느냐, 그게 문제였어요. 그게 문제. 한 3군데 정도가 거론이 됐습니다. 원산, 그다음에 이제 군산, 그다음에 이제 인천. 근데 이 3개의 대안들 중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받는 게 인천항이었어요. 인천은 일단 서해안에 있어서 조속간만, 수심이 얕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조속간만의 차이가 심해가지고 물높이 변화가 심해가지고 미국의 대규모 함대들 있지 않습니까? 상륙정들, 이런 것들이 상륙하기 최악의 지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야, 인천으로는 안 들어올 것이다. 인천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원산하고 군산에 있지 않습니까? 요 2개를 놓고 이제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메가드가 발상의 전환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인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북한 애들도 인천으로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인천에 대해서는 아무 대비도 안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천으로의 상륙작전을 갖다 성공시킨 다음에 이 전쟁은 조기에 끝이 날 것이다.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갖다 성공시킬 수 있게 작전을 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메가드의 억지가 결국 먹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물길을 찾고 물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때 있지 않습니까? 요때 이제 작전을 갖다 펼쳐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힘들게 성공을 갖다 시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군의 허리를 끊어버리고 남쪽에 있는 북한군들 섬멸하고 북쪽으로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록강 일대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2번째 페이스 인천 상륙작전과 관련된 거. 주요 키워드 이제 살펴보면은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이제 인천 상륙작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인천 차지하고 나서 저기 서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러니까 38도선 그리고 압록강까지 이제 순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 순서는 애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해오면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리적 위치를 보세요. 인천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38도선, 압록강까지 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국군의 날 안중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언급된 적이 있는데 이런 건 심화대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압록강까지 올라가서 이제 전쟁 끝났다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에 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의 약속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중공군이 그 약속을 갖다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은 좀 안 지켜도 되는데 지켜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중공군 개입하면서 이제 중공군에 밀려서 쭉쭉쭉 내려오는 상황을 보여주는 게 흥남철수와 145태요. 흥남이 어디냐면, 자, 요 북한에 있는 요 동해안 쪽에 있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미군과 민간인들이 쭉쭉쭉 중공군에 의해서 밀리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흥남항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이제 피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흥남철수예요. 흥남철수. 그다음에 145태는 뭐냐면, 자, 흥남 밀리고 나서 이제 서울까지 다시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서울을 다시 2번째로 빼앗기는 거. 그게 바로 145태요. 요 2개는 여러분이 이름을 갖다 암기해주고 순서를 갖다 암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흥남이라든지 흥남철수가 흥남이 어딘지도 학생들 잘 모르고, 그 다음에 145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학생이 모르기 때문에 있죠. 흥남철수 다음에 145태. 흥남이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5태는 북한군에 의해서 서울을 갖다 다시 빼앗긴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 사료로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굳세어라 금수나. 이게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인데 있죠. 요 노래가 이제 흥남철수와 145태를 갖다 담고 있어요. 중공군 개입과 관련된 사항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 부대에서 목 놓아 불러봤다 찾아러 갔다. 원래 얘가 흥남에서 있지 않습니까? 금순이랑 애랑 노래를 부르는 화자가 있죠. 금순이랑 애랑 같이 피난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피난 행렬에서 금순이를 잃어버린 겁니다. 혼자 부산 영도다리에서 금순이를 갖다 찾는 노래예요. 금순아 어디 가고 길을 잃고 헤매이더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142 나올러 왔다. 1사가 바로 이제 145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흥남 그리고 이제 1사 해가지고 요게 이제 북한군이 있지 않습니까? 중공군 개입과 관련된 유명한 이제 사료입니다. 잘 봐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공군 개입하면서 경기도까지 밀리거든요. 경기도에서 이제 다시 이제 유엔군의 대규모 폭격 작전을 갖다 통해 가지고 38도선 부근까지 이제 올라가요. 근데 그 올라가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북쪽에서도 중국 쪽에서도 내려오지 못하고 우리도 올라가지 못하는 정체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정체 기간 동안 정전협정이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정전협정과 반격과 관련된 내용 이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군이 이제 재정비하고 반격하였다. 특별한 내용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서울을 탈환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38도선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38도선에서 아무도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요 상황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메가더가 있지 않습니까? 엄청 과격한 제안을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미 의회에 있죠. 28개 핵폭탄 사용 허가소를 갖다 신청하게 됩니다. 메가더의 계획은 뭐냐면 28개 핵폭탄을 가지고 있죠. 중공군과 북한군 요 경계 지역 있죠. 여기에 28개 핵폭탄을 통해 가지고 핵 오염지대로 만들어 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공군 더 이상 개입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반도에서 이 전쟁 끝난다. 이렇게 이제 쿨하고 화끈하게 이제 메가더가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의심스러워요. 만약에 메가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미국 땅이라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땅이라면 이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지네 땅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여기 핵폭탄을 쓰죠. 그러니까 당대 이미 소련이 핵폭탄을 갖다 개발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소련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분명히 남쪽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계 3차 세계대전까지도 확산될 수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메가더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미국이 생각해도 야 이거 너무 과격하고 무서운 제안이라는 거예요. 메가더 잘라버립니다. 자르고 나서 좀 우유부단한 이름부터가 뭔가 리지웨이 흐늘흐늘한 이런 느낌이죠. 이 장군이 이제 침입을 하면서 아무 결과도 못 나요. 밀리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계속 정체되는 거예요. 정체, 교착가. 그리고 이제 이 교착 이루어진 과정에서 정전회담 이루어집니다. 이제 정전회담 살펴보겠습니다. 메가더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우리가 전쟁을 조기에 끝냈을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 민족이 없어졌을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위험한 발상이에요.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그 좋을 때와 나쁠 때 둘 다 확률적으로 둘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현실적인 선택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선택은 확률적인 선택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전쟁이 끝날 확률이 좀 높다고 하더라도 핵폭탄을 쓰는 이런 위험한 선택은 솔직히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지네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갖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전회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참가국과 장소가 이제 문제되는데 참가국에서 그러니까 이 정전회담의 협상 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을 잘 봐주세요. 유엔군과 북한군, 중공군. 여기서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두 나라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소련이 협상 대상국이 아니에요. 주선국이에요. 주선국. 소련이 주선해서 두 나라가 이제 모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소련은 이 전쟁에 참가했다, 참가하지 않았다. 참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후에 있었던 거예요. 소련은. 소련의 스탈린에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의 배후에서 김일성을 갖다 조정을 했지 실제 전쟁터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전협정 장소 이런 거는 나중에 오도 상관없어요. 거의 이제 요 38도선 부근에 있는 두 개 장소, 북한 한 곳과 우리 그 경계선 한 곳에서 뭐 정전협정이 이루어졌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이제 소련이 참전 안 한 것과 또 하나 우리가 빠져 있어요. 우리 편에는 유엔군만 들어가 있고 우리가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승만 때문이에요. 이승만이 이 정전협정을 갖다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왜 반대했는지는 뒤쪽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정전협정이 거의 한 2년, 3년 가까이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몇 가지 논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유엔군과 북한군 쪽이 있죠.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논점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포로 송환 방식이에요.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유엔군 쪽 포로도 북한 측, 중국 쪽 포로도 되게 많거든요. 이 포로를 갖다 어떻게 송환할 것인가,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가 문제가 됐어요. 유엔은 자유송환. 자, 포로가 원하는 나라로 보내주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제 송환. 이 포로들의 국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적에 따라서 강제로 그냥 보내자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이제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군사분계선 설정이에요. 자, 전쟁을 갖다 끝내려면 있죠. 경계를 갖다 정해야 돼요. 어디까지 경계로 해가지고 우리 전쟁을 끝낼 것인가. 북한군은 기존의 38도선을 갖다 제한하고 있죠. 유엔군은 현재 양군 접촉선을 갖다 제한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엔군이 조금 더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기존의 38도선보다 유엔군이 조금 더 올라가 있다 보니까 유엔군은 지네한테 유리하게 양국 접촉선, 북한군은 38도선 이렇게 이제 주장을 갖다 했던 겁니다.
이런 논점에서 이제 합의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정전회담이 이제 시간을 갖다 끌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합의가 이루어질 듯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왜? 원래 전쟁의 배후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소련의 스탈린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인물이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소련 내부에 온건한 계열이 집권을 하게 되고 있죠. 소련이 더 이상 전쟁을 할 생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북한과 중국만으로는 요 유엔군이랑 이 전쟁을 갖다가 지속할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군, 중공군이 대부분 양보를 하게 돼요. 제가 아까 보면 두 개의 대안 중에서 밑줄 그어놓은 대안이 있었는데 그 대안이 최종적으로 선택된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유엔이 주장했던 있지 않습니까? 자유송화, 그 다음에 또 현재 접촉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왜? 스탈린 빠져버리면서 죽어버리면서 소련이 빠져버리면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양보를 갖다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정전회담이 이제 체결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전회담 체결되기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정전회담에 재를 뿌리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이승만은 이렇게 얘기해요. 휴전협정을 갖다 반대를 하면서 시위를 해요. 시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통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 이승만이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이승만도 전쟁 빨리 끝내고 싶었을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이승만의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이승만이 성격이 좋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똑똑하고 현명한 인물입니다. 이승만이 원하는 거는 있죠. 안정된 이승만의 정권을 갖다 유지하는 거예요. 불안정한, 언제 뺏길지 모르는, 언제 망할지 모르는 남한 따위는 이승만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북한이랑 무작정 휴전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한이 되게 풍전등화가 돼버려요. 위험하단 말입니다. 왜? 지금 현 상태에서는 북한이 훨씬 더 힘이 세요. 그러니까 휴전협상을 갖다 맺어가지고 중공군과 유엔군이 빠지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북한이 재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다이를 뜨면 당신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이 북한한테 상대도 안 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이 재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침하게 됐을 때 뭐예요? 그러니까 유엔군이 다시 들어와서 도와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승만은 이 휴전은 너무 불안한 휴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한테 있지 않습니까? 아예 통일을 한 다음에 너네 빠지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억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있죠. 돈도 많이 들고 이제 피로해지는 거예요. 국내에서 반대 여론도 일고. 그래서 전쟁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끝내고 싶어. 그래서 이제 전쟁을 갖다 끝내고 이승만을 무시하면서 휴전협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승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네?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거제도 방공포로 석방 사건이라는 걸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제도에 있죠. 유엔군이 잡아놓은 공산주의자들 포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 들어갔다 이승만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휴전협정의 가장 중요한 논점이 뭐냐면 포로를 갖다 어떻게 협상할 거냐 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승만이 그 포로협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있죠. 거제도 방공포로를 풀어줘 버린 거예요. 미국을 반대해가지고 미국이 싫어하는 짓을 갖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지금까지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이승만은 있지 않습니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인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에 대해서 혹자는 친일적이라고 해요. 실제로 친일적인 행보를 걸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혹자는 친미파라고 얘기해요. 친미파. 맞아요. 미국이랑 친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런 선택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 결국 이승만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권력을 갖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 자기가 권력을 갖다 가지는데 미국이 도움이 되면 미국이랑 손을 잡고 있죠. 그 다음에 일본이 도움이 되면 일본이랑 손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바로 이승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조차도 자기가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있죠. 미국이란 또 나를 세울 수 있는 인물. 그게 이제 이승만이라는 걸 갖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이 깨달은 거예요. 와, 이승만 완전 그러니까 얘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거제도 방공포로 석방까지 한 상태에서 이승만을 갖다 무시한 상태에서 정전협정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승만이 뭔 짓을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전협정 도장 찍는 그 장소에서 총을 안 바르고 수류탄을 던질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을 갖다 달래는 작전을 갖다 펼치게 됩니다. 승만아, 우리가 네 의견을 못 받아줘서 미안해. 하지만 너네한테 뭔가 약속을 해줄게. 약속. 요 휴전협정 직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하는 걸 맺어가지고 함부로 북한이 너네 나라로 남한으로 못 쳐들어오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 조금만 참아 하면서 이제 이승만을 갖다 꼬시면서 요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승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휴전협정에 이제 이승만 반대도 무릅쓰고 이제 휴전협정이 이제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 이후에 재발 방지 대책,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싸웠어요. 그래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갖다 했던 거예요. 뭐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 감시위원단,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봐주세요. 이런 것들이 설치되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한미 상호 방위조약, 한미 상호 방위조약. 자, 7월 달에 50년도 6월 달에 전쟁이 시작되어서 거의 3년 갑니다. 53년 7월에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정전협정. 그리고 이제 그 전쟁 끝난 다음에 3개월인가 4개월 있다가 있죠. 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있죠. 미군이 그러니까 북한이 남침을 갖다 못하도록 있죠. 이렇게 이제 자금을 해주는 거예요. 요런 약속을 갖다 해준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뭐 3번 같은 경우는 되게 지엽적인 내용이고 별로 역사적 의미가 없어서 스킵하고 이제 심화 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의 영향 보시면 되게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남북한 이념 갈등 심화됐을까요? 완화됐을까요? 당연히 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이해를 할 거는 이거예요. 남북의 독재자들이 이 남북의 심화된 이념 갈등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승만이라든지 나중에 박정희라든지. 이승만 박정희의 나중에 정치적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반공이에요. 반공. 공산당을 갖다 때려잡자 하면서 제가 이런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공산당을 때려잡기 위함입니다.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구 문화 추종, 당연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유엔군들 대부분 이제 서구에서 왔는데 우리를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돼 있던 단계예요. 이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전통 문화 붕괴, 서구 문화가 들어와서 서구 문화가 유행을 했단 말은 우리 문화는 이제 붕괴됐다는 거예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연표에 카나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지금 보면은 가번 인천 상륙작전 실시 처음 쫙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6.25 전쟁 발발한 다음에 쫙 내려오는 게 처음으로 올라가는 거죠. 6.25 전쟁 발발하고 쭉 밀리죠.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이렇게 되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 직후에 또 서울 수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군의 참전으로 인해 한국군은 서울에서 후퇴하게 되었다. 자, 이거는 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서울 수복 이후에 요까지 쭉 올라가다가 중공군 개방에서 밀리니까 나로 나와야 되겠죠. X. 그 다음에 에치슨 선언. 이건 아예 아싸리 이 앞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 파병이 결정되었다. 요 역시 가로 들어가야 되겠죠. 6.25 전쟁 직후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의 이제 순서를 잡는 변형 문제 이런 것들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출제 빈도가 높아요. 6.25 전쟁은 기본적으로 순서 중심으로 암기를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연도니 월이니 날짜니 이런 거 암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심화로 가면 연도로 갖다 알려드려요. 구별하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연도가 아니라 순서예요. 순서. 물론 이제 서울 수복이랑 서울 재수복 이런 거 구별하려면 연도로 갖다 구별해 주시면 좋아요. 50년도, 51년도. 하지만 이제 그거는 나중에 고수가 되고 나서 심화 문제 대응용이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순서로 갖다 먼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이승만 정부의 전기와 후기를 갖다 구별하는 게 있죠. 우리 6.25 전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 이제 후기의 성격은 있죠. 전기 때는 이승만의 반공이란 무기가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던 때예요. 이승만의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론에 밀려가지고 좀 상식적인 정책들을 펼치던 게 전기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민족 행위자 처벌, 그 다음에 농지기업법, 귀속재산 이 당시 전부 다 당면한 과제들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주로 이제 전기 때 펼쳤던 거예요. 근데 이제 6.25 전쟁이 터지고 나면 이승만의 반공이란 무기가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이승만의 힘이 무지 세지겠죠. 그러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이승만의 어떤 독재라든지 권력 연장 있죠. 이런 거를 갖다 위한 정책들을 갖다 주로 펼치게 되는 거예요. 6.25 전쟁 직후부터. 그러니까 자, 이 6.25 전쟁 직후 이승만 후기의 대표 정책들이 M자 형태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52, 54, 56, 58, 60 연도 정말 예쁘죠. 그러니까 M자 라인. 6.25 전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중부터 해가지고 이런 이제 자기 독재와 권력 강화를 하기 위한 있죠. 일련의 정책들을 갖다 5개 M자 형태로 전개를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는 이승만이 조금 상황이 좋을 때, 밑에 있는 거는 이승만의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 이런 사건들을 갖다 연결하는 거예요. M자 형태로. 자,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52년도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1차 개헌이라는 우리 이제 재헌헌법 만들어내고 나서 첫 번째 개헌이 52년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 1차 개헌, 8체 개헌이라는 개헌이 6.25 전쟁 중에 52년도에 등장하게 됐던 배경이 뭐냐면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승만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됩니다. 약화. 요 당시 재헌헌법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을 뽑게 돼 있는데 있죠. 두 번째 총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후보들이 대다수 당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초대 재헌국회에서 이승만을 지지했던 한국민주당이라는 좀 약간 친일적인 색깔이 있는 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이 또 이승만이랑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은 이승만은 절대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승만은 어떻게 해서든 죽어서라도 어떻게든 대통령이 돼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병 환자죠. 그러니까 가지고 이승만이 어떻게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일단 자기 친위대를 갖다 만듭니다. 그 친위대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당이라는 당이에요. 깡패들 모아가지고 있죠. 정치 깡패들 모아가지고 자유당이라는 당을 갖다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자유당으로 있죠. 군인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갖다 협박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쟁 중 부산으로 임시 수도로 갖다 옮긴 상황이에요. 이 부산에서 있죠. 자유당 깡패들이랑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을 갖다 협박해가지고 개헌을 했던 거예요. 그게 발치 개헌이에요. 그래서 그 발치 개헌, 1차 개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강압적 분위기라는 거예요. 강압적 분위기. 개헌을 하는데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승만이 있지 않습니까? 계엄령을 선포하고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갖다 헌병들이 연행해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있죠. 공포 분위기에서 표결을 했던 거예요. 기립표결. 자기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기립표결. 그 다음에 토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런 기립표결, 토론 없음, 계엄 선포, 그 다음에 국회의원, 헌병들이 연행, 요런 것들이 이제 1차 그 개헌 때 강압적 분위기를 갖다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개헌된 1차 개헌의 이제 특징들 잡아보겠습니다. 뭐 강압적 분위기도 어떻게 보면 1차 개헌의 특징이죠. 그리고 또 임시수도 부산이라는 것도 1차 개헌의 특징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헌을 하면 서울에서 하는 데 있죠. 이때는 이제 전쟁 중이라서 부산에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치 개헌의 내용상 특징. 이승만이 이런 개헌을 갖다 시도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있죠. 다시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을 때는 대통령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이승만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순진한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직선으로 대통령을 뽑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투표한 거는 얼마든지 부정선거, 부정개표 같은 걸 통해서 지네가 조작할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자고 했던 거죠. 근데 국회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현행헌법에 따라도 지네가 대통령 뽑을 수 있는데 절대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협박했던 거죠. 그리고 협박해가지고 이제 결국 대통령 직선제를 갖다 얻어내고 이걸 얻어내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선물도 몇 가지 준 거예요. 양원제라는 거. 양원제는 뭐냐면 우리 현대의 대표적인 정치 체제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대통령제와 대통령 중심의 대통령제와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중심, 의원 중심의 의원 내각제라는 게 있다고 있습니다. 요 양원제는 있죠. 원래는 내각제랑 어울리는 시스템이요. 양원제 자체가 국회를 두 개의 층으로 만들어가지고 국회를 강화시켜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원래 의원 내각제에 나와야 돼. 그런데 이제 이승만이 국회의원들을 꼬시면서 야, 내가 나를 직선제, 대통령을 직선제로 바꿔주면 너네 국회도 강화시켜줄게, 양원제 만들어줄게, 이렇게 꼬셨던 거예요. 근데 꼬시기만 했어요. 규정은 해놨는데 실제로 실시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요거는 좀 지엽적인 거라서 이후에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있죠. 요 개헌에 의해서 결국 직선제로 있죠.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2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이제 당선되는 거예요. 원래 부통령했던 이시영이랑 경쟁을 했는데 이시영이 밀리고 이제 이승만이 이제 당선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차 발치 개헌입니다. 이승만이 이제 위기에 몰렸고 이승만이 그 위기를 갖다 극복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승만이 이제 요 1차 개헌을 통해서 있죠. 정치적 주도권을 갖다 잡고 나가지고 있죠. 그 다음 작업은 뭐냐면 원래 이제 우리 재헌헌법 보면은 대통령이 중임까지 가능해요. 2번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승만은 절대 대통령에서 내려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제 대통령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당을 통해서 주도권을 잡은 요 찰나에 있지 않습니까? 참에 이승만은 있죠. 자기의 장기 집권을 갖다 위한 준비를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장기 집권을 위한 준비로서 있죠. 원래 중임으로 규정되었던 헌법, 재헌국회 내용을 갖다 있죠. 3선 제한 조항을 갖다 이승만한테는 적용하지 않는 식으로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바꾸기 위해서 있죠. 일단은 1차적으로는 국회의원을 갖다 충분히 확보를 해야 돼요. 왜?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앞전에 있죠. 총선에 부정선거, 관건선거를 통해서 전에 깡패당, 자유당을 갖다 3분의 2 이상 당선을 갖다 시켜놓습니다. 자, 개헌할 준비를 갖다 해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있죠. 이 좋은 상황에서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2차 개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4.5.2 개헌입니다. 자, 이 개헌의 별명이 4.4.5.2 개헌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개헌을 하는 과정에서 있죠. 원래는 이승만이 3분의 2 이상을 확보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명이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를 해가지고 도장을 이상하게 찍어가지고 있죠. 한 표가 모자라서 원래는 부결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부결된 4.4.5.2 2차 개헌안을 갖다가 이승만이 그 다음날 번복하게 됩니다. 어떤 수학자의 의견을 빌어가지고 있죠. 반올림의 원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5 이상은 반올림하고 4 이하는 버리는 반올림 원칙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원래는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결에서는. 근데 이거를 적용해가지고 원래는 한 표가 부족해서 있죠. 부결된 요 개헌을 갖다가 이승만이 억지로 통과를 갖다 시켰던 거예요. 반올림 그 이하는 내리는 요 원칙을 적용해서. 그래서 이제 4 이하는 버리고 5 이하는 넣는다 해가지고 이제 반올림의 원칙이란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4.4.5.2 개헌이라 별명을 갖다 붙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이 2차 개헌의 억지를 갖다 비판하기 위해서 헌법 역사학자들이 이 개헌의 이름을 4.4.5.2 개헌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던 겁니다. 원래는 이제 135표가 필요한데 한 표 부족한 걸 갖다 이런 식으로 억지를 써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과된 2차 개헌이 보시면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만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에 한해서만 3선 제한 조항을 갖다 철폐한다. 원래는 중임까지 가능하단 말은 3번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제한을 갖다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죠. 적용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한테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있죠. 국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이제 장기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죠. 동시에 이제 4.4.5.2 개헌 때 보면 요건 좀 고난도긴 하지만 챙기면 대통령 버릇이 부통령이 승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이승만이 나이가 많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승만이 죽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갖다 승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이제 헌정 역사상 있지 않습니까? 부통령이 등장하는 것은 이승만 때 밖에요. 그러니까 다른 시기, 다른 공화국, 다른 대통령 때는 부통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때만 부통령이 있어요. 왜? 이승만이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가고 난 뒤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부통령 승계, 이승만 장기 집권을 갖다 마련하는 2차 개헌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삽입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개헌을 통해서 이승만 정권이 있죠. 자유당은 이제 우리 이제 그 이승만 박사님의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 이제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2년 후에 이승만 정부 자유당의 위기가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3대 대선입니다. 3대 대선. 2차 개헌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승만이 이제 3번 이상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번째 대통령 선거에 이제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근데 뜻밖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승만이 별로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투표를 하는데 이승만보다 다른 야당에도 투표를 갖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투표가 정상적으로 치러졌다면 이승만은 이때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3대 대선에서 이승만과 신익희, 조봉암 3대 대선이니까 3파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신익희가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했더라면. 근데 신익희가 선거운동을 하는 도중에 있지 않습니까? 기차에서 급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각하의 경쟁자들은 딱 보면 이승만을 적대하던 시기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항상 죽어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그러니까 신익희도 그렇고 나중에 조봉암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김구 있지 않습니까? 김구도 이승만이 그 반민족행위 처벌이 있죠. 처벌을 갖다가 중단하려고 하니까 김구가 그때 반발하게 되거든요. 그때 김구도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경쟁자들은 이승만이 딱 뭔가
그 이승만을에게 되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할 때 딱 애들이 알아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당대 이승만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암살 조직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승만이 필요할 때 이렇게 경쟁자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신익희도 그래서 3대 대선을 갖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익희 죽으면서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돼요. 근데 신익희 죽고 나서도 이승만이 쉽게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관건선거, 부정선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있죠. 조봉암이라는 3인자한테 거의 따라잡힐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봉암이 나름대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요.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투표했다면 어떻게 보면 조봉암이 당선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봉암이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승만이 이제 이 선거 이후 위기감을 느끼게 돼요. 그뿐 아니에요. 부통령 보세요. 이승만의 후계자 이기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이기붕이라는 인물이 부정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면이라는 있죠. 야당한테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야당, 민주당의 장면이 되는 이런 특이한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승만의 경쟁자 신익희 사망, 대선으로 조봉암이 선전, 이승만이 당선, 부통령은 야당의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되었다. 저게 이제 당시 이제 민주당의 투표 포스터예요. 그러니까 신익희랑 그 장면.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읽어갔거든요. 그래 대통령 먼저, 대통령 후보 먼저, 부통령 후보, 그 다음에 이렇게 실어 놓은 거죠. 나중 가면 이런 선거 구호 같은 것도 자료라든지 선지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승만 정부를 갈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개헌 이후 이승만이 이제 장기 집권의 헌법적 체제를 갖다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3대 대선 때 위기를 갖다 맞이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승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좀 더 나의 독재 권한을 갖다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자기의 독재 권한을 갖다 독재권을 갖다 강화시키기 위한 1년의 정책들을 갖다 58년도에 2년 후에 이제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진보당 사건이에요. 진보당 사건. 3대 대선에서 이승만의 강력한 라이벌로 부각했던 조봉암이라는 인물이 있다고 했죠. 요 조봉암의 정당이 진보당이에요. 진보당. 이 진보당과 조봉암을 갖다 한 큐에 보내버립니다. 어떻게? 조봉암에 있지 않습니까? 연설을 할 때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있죠.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승만이 이 평화통일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조봉암의 간첩 누명을 갖다 씌우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북한이랑 평화통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력통일을 통해서 때려잡아야 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봉암을 갖다 간첩으로 몰게 되고 있죠. 조봉암을 갖다 사형시켜버렸던 사건. 그리고 이제 조봉암을 사형시키면서 조봉암의 정당, 진보당을 갖다 해산시켰던 사건. 우리 역사 최초의 정당 해산 사건인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진보당 사건이라고 해서 이승만이 이제 독재 권한을 갖다 강화시키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보당 사건 직후에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 파동해가지고 이 진보당 같은 이런 당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있죠. 국가보안법을 갖다 엽기적으로 강화시키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파동이라고도 하고 있죠. 국가보안법 파동이라고 합니다. 이승만의 이제 경쟁자들을 있죠. 국가보안법으로 때려잡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갖다 엽기적으로 강화시키는 사건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승만이 이제 58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또 그 대통령이 이제 권한을 갖다 강화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승만은 야 이제 게임 끝, 나의 장기 집권 시작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얼마 못 가요. 2년 후에 이승만의 이제 말로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1960년대 있죠. 1960년도에 4.19예요. 4.19. 이승만이 이제 4대 대선이에요. 요 4대 대선에서 또다시 이제 부정선거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은 이미 이승만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배경이 돼서 4.19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로 있죠. 그리고 장기 집권으로 이승만 정부가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대 대선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선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부정선거를 감행을 합니다. 근데 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승만의 경쟁자 조병옥 또 병사예요. 또 병사. 그래서 이승만은 당선이 확정된 상태예요. 아니 그런데 왜 부정선거를 합니까? 부통령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부통령. 이기붕이 장면한테 이미 한번 발렸죠. 그러니까 또 정상적으로 선거하면 또 장면한테 발릴 거예요. 그래서 이기붕을 갖다 어떤 식으로든 당선시키기 위해서 4대 대선에서 지금까지 부정선거보다 좀 세게 부정선거를 갖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사는
성인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100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투표함을 까보니까 있죠. 이기붕표가 200표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좀 과격하게 부정선거를 갖다 감행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시민들이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부정선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부정선거에 반발해서 있죠. 반발해서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1차 마산 시위. 그리고 이제 이 1차 마산 시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중학생 하나가 사망하게 됩니다. 경찰이 체류탄을 쐈는데 그 체류탄이 눈에 맞아버린 거예요. 눈에. 그리고 체류탄 눈에 박혀버려가지고 학생이 이제 사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죽은 학생을 갖다 경찰이 있죠. 숨긴 거예요. 어떻게? 돌에 꽁꽁 묶어가지고 마산 앞바다에 던져버린 겁니다. 근데 어부가 그 시신을 갖다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산 시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거죠. 과격해지는 거죠. 일반적인 학부모들까지 참여하는 모습 등장하게 됩니다. 2차 마산 시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있지 않습니까? 이 2차 마산 시위를 갖다 공산주의 세력의 어떤 이제 음모라고 매도를 하면서 힘으로 밟는 모습 보여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안 끝나죠. 이 2차 마산 시위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는 거예요. 우리 4.19 민주화 운동 있지 않습니까? 4.19 의거의 중심에는 일반적으로 학생, 대학생이 있다고 평가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있죠. 이 4.19가 원래는 마산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4.19를 갖다 전국적으로 시키는 건 누구냐면 있죠. 대학생들이에요. 고려대라든지 서울대라든지 이런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4.19가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 이렇게 들불처럼 들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이승만은 있지 않습니까? 계엄령. 계엄령은 뭐냐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원래는 경찰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데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경찰만으로 안 돼가지고 그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시위를 갖다 누르려고 힘으로 누르려는 시도를 갖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이제 유혈진압, 총까지 쏘는 모습도 등장하게 되고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이 4.19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대학 교수단.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의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시국선언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피해 보답을 하면서 이승만의 하야를 갖다 주장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면 이 사회 가장 그러니까 보수적인 계층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마저도 이승만을 갖다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승만이 이제 드디어 눈치채는 거예요. 아, 이제 전부 다 나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승만이 하야를 갖다가 결정하고 결국 이제 하와이로 망명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산에서 시작돼서 있죠.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그리고 대학 교수가 마침표를 찍은 이 의거가 바로 이제 4.19 의거. 우리 현대사에서 이제 3대 민주화 운동이 있거든요. 일명 4.56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4.56 운동. 그 중에서 이제 4운동을 우리가 이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 운동을 평가할 때 우리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학생들과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아시아 최초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혁명. 자, 그리고 이제 요 의거에서 김주열 학생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3대 민주화 운동을 여러분이 구별할 때 이런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별하게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번째로 개정된 헌법이 자 1차 개헌 얘기하는 거죠. M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승만 정부 후기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M자를 갖다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개헌된 헌법이니까 52년도에 1차 개헌, 8차 개헌 얘기하는 거죠. 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부통령 직선제 이거를 갖다 첫 번째로 개헌된 헌법이라 안 해도 정부통령 직선제 요걸 보고 이제 여러분 52년도 1차 개헌을 갖다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한 것 문제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것 문제 중에서도 나름대로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될 문제들만 이제 골라놓은 거예요. 정답 고르기는 좀 쉽게 나와 있는데 이 선지 하나하나가 여러분한테 피와 살이 될 선지라는 거예요. 계엄하에서 통과되었다. 우리 이제 1차 개헌이 부산에서 좀 되게 뭐예요? 그러니까 정치 깡패들 동원해서 헌병들 동원해가지고 공포 분위기 하에서 통과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엄. 우리 독재자들은 계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엄이 선포되었다는 걸 기억하기보다는 자 독재자들은 지네가 위급한 상황에 항상 계엄을 갖다 선포해요. 그래서 계엄이 특이하게 선포되지 않은 시점이 있죠. 요 시점을 기억하는 게 맞아요. 두 번 딱 특이하게 계엄이 선포 안 된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계엄
너무 당연해요. 그 다음에 6.25 전쟁 중 부산에서 공포, 요것도 지역적 특징. 그 다음에 이제 국회 형태를 양원제로 규정하였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양원제를 실시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 대통령이 하나요. 중임 제한을 철폐하였다. 자,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거는 있죠. 54년도에 2차 개헌, 4.45 입개헌이에요. 4.45 입개헌, X.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토론 없이 표결. 요것도 이제 되게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강압적 분위기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발치개헌이 이루어졌음을 갖다 보여주는 징표 중 하나였죠. 4번이 이제 2차 개헌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1차 개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접근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19 혁명 과정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승만 정부는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맞죠? 전국의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대가 계속되었다. 4.19 이후로 가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 군대를 동원하였다. 어때요? 비상계엄 독재자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군대 동원한 거 맞습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군대를 동원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 발표는 계엄령으로 무산되었다. 자, 요 마지막 M자 포인트 60년에 4.19로 갔다가 시작하는 거는 마산 시민들,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거는 대학생들, 마침표를 찍는 건 누구라고 했어요? 그 대학생들의 선생님인 대학 교수님들이라고 했죠. 이 계엄령으로 무산된 게 아니라 이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으로 있죠. 요 4.19가 완성을 갖다 한 거예요. 이승만이 이제 하야를 갖다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4번이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승만 정부 전기 그리고 이제 중기 후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부의 이제 강론이에요. 강론,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있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정리하면서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경제 볼 건데 6.25 전쟁 이전 거는 안 중요해요. 정말 시협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농지개혁법, 정부 수립 이후 이건 여러분 알고 있을 거고 있죠. 그 다음에 6.25 전쟁 이후에 경제 원조가 본격화. 이승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주변국으로부터 미국이나 유엔으로부터 원조 받으면서 경제를 갖다 지탱했어요. 원조 경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원조가 6.25 전쟁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조 내용 중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대 50년대 엄청난 풍년, 대풍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연달아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곡식들이 남아 돌아가니까 이 남아 도는 곡식들을 갖다가 우리 못 사는 당시에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던 우리에게 들이붓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 그러니까 농산물을 갖다 16억 달러어치를 갖다 엄청나게 들이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제 농산물을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제 원조가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이부은 농산물이 주로 대표적인 게 요 세 개예요. 요 세 개가 전부 다 하얗습니다. 밀, 설탕, 면. 그래가지고 이 세 개의 하얀 농산물을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농산물을 가공하는 산업을 갖다가 50년대 6.25 전쟁 이후에 발전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00산업. 그리고 이 300산업이 결국에는 이제 원조 경제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이 밀, 설탕, 면화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300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었던 것들 그리고 이제 단점들, 문제점들 어떤 게 있었나 이런 내용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런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들 재료를 갖다 제공을 하니까 우리 이제 극심한 식량난이라든지 생필품 문제가 이제 당장 해결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도 있었어요. 어떤 문제?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있죠. 정말 필요한 지는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경제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생산재라든지 기반 시설 같은 게 우리한테는 정말 절실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런 거를 갖다 제공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생필품 요런 재료들만 원조로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업이 불균형하게 우리한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발전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이 재료들을 갖다가 이 농작물들을 갖다 공짜로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는 이 농작물을 갖다 아주 싸게 기업들이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기업들이 서로 받으려고 이제 서로 요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정한 기업들이 관료들이랑 결합해서 그 특혜를 갖다 보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재벌 있지 않습니까? 재벌의 씨앗이 부러진 게 바로 요 시기 때예요. 요 시기 때.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정경유착을 했던 이런 재벌의 씨앗들은 이득을 받지만 일반 농민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피해를 갖다 보게 돼요. 왜? 수공업, 농업 기반이 파괴되는 거예요. 왜? 우리 농산물 지은 거 있죠? 미국의 공짜 밀에 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내 수공업으로 생산한 면화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들이붓는 공짜 면화에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 일반 민중들의 수공업이라든지 농업 기반이 이제 파괴되는 이런 모습들이 또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원조들이 전부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외 의존성 높아지는 거 외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300산업이 그 전쟁 이후에 발전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원조받은 물자들을 갖다 기업들에 나눠줬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이 재료를 가지고 생산품, 라면이라든지 이런 가공식품들을 갖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승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 정부에서 물려받았던 귀속재산들을 갖다 본격적으로 이제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속재산들을 갖다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싸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싸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계층이 생기고 그게 바로 이제 독점자본과 정경유착, 재벌의 씨앗을 갖다 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볍게 보십시오. 귀속재산 처리.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원조 경제를 통해서 지탱되던 이승만 정부 시절의 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50년대 후반에. 왜? 미국의 경제 원조 방식이 변하게 돼요. 원래 미국은 무상으로 막 떨궈줬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50년대 후반에 가면 원조 규모도 축소되고 있죠.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네 빌려줄 테니까 갚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미국에서 대풍년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농산물이 미국에서 안 남아돌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원조 경제에 의해서 지탱되던 있죠. 이승만 정부가 위기를 갖다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4.19에 의해 가지고 이승만 정부가 무너졌죠. 근데 그 4.19라는 시민혁명도 중요하지만 시민혁명의 배경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배경에 보면 요 50년대 후반에 이승만 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위기가 깔려 있어요. 왜? 어떤 시위 같은 게 정권을 갖다 바꿀 정도로 힘을 가지려면 평범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운동권이라든지 시위하는 이런 시위꾼들 있지 않습니까? 꾼들만 참여해서는 절대 세상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집 아줌마 아저씨,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있지 않습니까? 시위에 참여할 정도가 되면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바뀌게 하려면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려면 뭐가 문제가 있어야 되냐면 경제가 문제가 있어야 돼요. 경제의 근간이 이렇게 흔들려야지 있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승만 정부도 실질적으로는 무너졌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건 4.19지만 실질적인 배경은 미 원조 경제 변화에 의해서 있죠. 유상차관으로 변하면서 이승만 정부가 경제적 위기를 갖다 맞이했던 거, 이게 이제 이승만 정부가 실제 무너졌던 이유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승만 정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한번 쫙 정리해보죠. 6.25 전쟁 직후 경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는 산업 복구 국채를 발행하여 내자를 마련하였다. 이거 잘 우리가 이제 핵심 포인트로 정리한 내용은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준비했죠? 근데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정리한 내용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아무래도 산업시설에는 이제 많이 망가졌으니까 이걸 갖다 회복하기 위해서 국채 같은 거 있죠. 빚 같은 거 냈을 수도 있어요. 모르지만 일단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바탕으로 해서 300산업이 발달했다. 이거 어때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맞는 거예요. 무조건. 정답이 아니죠. 틀린 거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미국의 특혜로 원조 물자가 일부 기업에 정부의 특혜로 원조 물자가 일부 기업에 집중되었다. 이것도 무조건 맞는 거예요. 이것도 틀렸다. 정답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 중심으로 공업보다는 기간 산업인 중공업 건설에 치중하였다. 어때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원조 경제 특징은 있지 않습니까? 소비재, 단순히 우리 먹고 살기 위한 산업만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간 산업이라든지 생산재 있죠. 이런 것들은 미국이 지원을 안 해줬다. 요 반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이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선지 정도예요. 실제 기출해 보면 이런 선지들이 하나씩 떠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고 감이 없는 학생들은 이런 선지에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감이 좋은 학생들 있죠. 제대로 시험의 본질을 파악하고 접근하는 학생들은 이거 그냥 쓱 보면서 이거 아마 맞을 것 같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모하면서 쿨하게 넘어가요.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봤던 핵심적인 선지를 바탕으로 해서 승부를 갖다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시험 감을 못 잡은 학생들이 이거를 갖다 2번, 3번 읽으면서 있죠. 저를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왜 이걸 안 가르쳐줬지? 다른 강에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나머지에서 결국 승부를 보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1공화국 있지 않습니까? 2장 빡빡전 중에서 이승만 정부 1공화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2공화국부터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